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국 사람들이 대박을 맞이했습니다. 왜냐? 이 신냉전으로 세계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1904년 오남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사형수 시절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을 때부터 또 1919년 3.1운동 선언문, 그 다음에 해방, 그리고 정부 수립, 6.25, 경제발전, 민주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공화국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는 그 게임에 관한 운명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바로 옆에 중국 공산전체주의, 또 소련 공산전체주의, 그리고 휴전선 북쪽에는 그 둘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를 남침한 김일성 사교전체주의, 바다 건너서는 군국주의, 남의 나라 침략하는 침략적 군국주의, 그래서 전쟁 벌려서 망한, 그래서 약간 속이 좀 많이 베베 꼬인 데가 있는, 뭐 이런 데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참 어려운 조건의 나라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말하자면 대장동 자본주의, 공산당, 부패 공산당이 특권층을 이루는 대장동 자본주의가 되어버렸고, 소련은 핵으로 무장한 석유회사가 돼버렸고, 그래서 우크라 전쟁까지 벌이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제대로 된 가치를 공유하고 지향하는 이런 민주공화국들이 엮이는 그런 세계 시스템이냐, 아니면 깡패들이 마음대로 설치는 세계 시스템이냐, 이게 판가름이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크라 전쟁이 그 의미거든요. 이렇게 이제 살떨리는 대립으로 가니까 우리가 가졌던 원래 존재 이유, 우리가 가졌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대박을 맞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한미 간의 전략적 동반관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지금 아마 우리나라 그 무기 수출이 연 3조가 안 될 겁니다. 독일이 한 우리 돈으로 따져서 50조가 좀 넘을 거고요. 프랑스가 우리 돈으로 따져서 한 60조가 넘을 거예요. 56빌리언. 독일은 뭐 47빌리언. 이제 우리가 한 2빌리언 정도. 지금 이대로 가면요,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가 아마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 수출액을 합친 거에 절반쯤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한 20년, 10년 가면. 그 무게가.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안 사 쓰게 되거든요. 그 시장이 확 비어버리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고립될 겁니다. 세계 시스템과의 대립 속에서 고립돼 나가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안 쓰죠. 웬만하면은. 조금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나라라면. 그러면 이제 서방 무기를 써야 되는데 서방 무기를 쓰자니까 맞득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오늘 그러니까 그냥 무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박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기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뭐 방탄소년단, 또 저는 좋아하는 게 포레스텔라 좋아하는데, 포레스텔라 같은 그런 그 소프트 파워죠. 그런 거에 드러나는, 한류라고 드러나는, 또 경제 파워도 세질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박을 맞은 상황인데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정신이 거길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못 따라가면 로또 맞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케이스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통상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방탄 하니까 그것도 좀 밀리터리 룩 같은 느낌이 나죠. 군사적 느낌이 나죠. 그래서 거기는 또 팬들 이름도 암이라 그러잖아요. 군대. 이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저는 우크라 상황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한류라 그런다면 우리 지금 군수산업, 저는 군수산업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 방위산업도 또 하나의 한류가 돼가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맹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바로도네츠크 같은 시는 이제 흔적도 없이 지워졌어요. 그냥 죽은 도시에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세바로도네츠크 거의 점령했습니다. 러시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박수 칠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우크라이나 국력이라는 게 베트남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예요. 베트남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를 지금 러시아가 그 점령을 못 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끌고 있는 거예요. 중화기를 저기 미국과 서유럽이 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도 점령을 못해서 지금 110일, 뭐 120일째 끌고 있죠, 지금. 한마디로 쪽팔리는 짓이죠. 이번에 러시아 완전히 개망신한 거예요. 자, 미국과 서방은 그럼 중화기를 제대로 지원할까요? 빨라도 도착에 3, 4주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빨라도 6월 말이나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훈련에 또 2, 3주 걸리겠죠. 그러니까 빨라도 뭐 7월 중순에나 중화기가 좀 돌아갈 텐데 그 양도 뭐 많지가 않아요. 아마 제일 많이 지원한 데가 오히려 폴란드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중화기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싸울 테니까 우리 다 죽어나가는 꼴 보기 싫으면은 너희 빨리 중화기 지원해. 이렇게 지금 그걸 긋고 있죠. 배수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서방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서방 정부의 입장이 묘합니다. 좋게 봐주면 아주 천천히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죠. 좋게 봐주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도 푸틴을 자극하지 않는 수순을 찾아서 엉금엉금 움직이는 거고, 나쁘게 봐주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여기서 완전히 발을 빼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지원하자니 겁나고, 뭐 중간 정도 어디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중화기 지원을 하지 않게 되겠냐, 그렇게들 많이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춰지면은 중화기가 제대로 라인업이 되고 나면은 한 몇 개월 안에 우크라가 연말이 오기 전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지 않겠냐, 그런 예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몇 달 동안 그야말로 경화기만 가지고 이 무식한 러시아의 중화기 포격과 폭격과 미사일에 대해서 죽어나가면서 맞서다 보면 어느 땐가 중화기가 도착하고 그것을 사용법을 익히고 나서는 전면 반격에 들어간다. 뭐 대충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해요. 서방의 전문가들이. 자,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과 세계에 끼친 영향이 아주 심각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선 첫째, 자주국방을 안 하면 총알밥이다. 이렇게 죽어나가도 눈치나 살살 보고 우리 제대로 중화기 지원 안 하는 저 독일, 뭐 지원한다고 좀 열심히 나서지만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저 영국, 지원한다고 말은 열심히 하고 뭐 돈도 엄청 배정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실속이 없는 미국. 야, 이거 우리 자주국방 안 했다가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러시아랑 미국, 영국 사이에 테이블 아래서 비하인드 더 도어로, 비하인드 씬, 남들 못 보는 사이에 뒷구멍으로 거래를 쳐버리면 폭망하는 수 있다. 이걸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동의 없이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서 러시아와 말하자면 이 비밀 협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들으면 좀 으스스하죠. 그런 비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비밀 협상이 우크라이나니까 그렇지 조금 유럽에서 떨어진 데서 저런 일 벌어지면 우리 골로 가는 수 있다. 혹은 조금 더 절박한 상황에서 벌어지면 그냥 미국이나 저 서방이 다른 동맹 국가들이 우리를 이 깡패한테 양보하는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두려움을. 즉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총알밥이다. 이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서방 자유세계와 합류를 하되 거기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한국 무기를 쓰면
그리고 나서 버티면 러시아가 어차피 핵무기 못 쓰고 러시아 뭐 재래식 무기라는 게 혹은 러시아의 비핵 무기라는 게 별 볼 일 없더라. 충분히 버틸만 하더라. 국민 총동원해서 버티면 그러면 러시아는 경제 절단 나는 거고 우리 때리다 못해서 결국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 모델이거든요. 지금 증명된 모델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무기 쓰면 된다. 방어전에. 그런데 방어전에 가성비 제일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풀세트로 다 갖고 있네. 백화점이네. 상호 연동도 잘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기가 이제 K-디펜스가 또 하나의 K-웨이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국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또 하나의 한류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더 지나면은 한국 무기의 수출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져서 한 5, 60조 원, 그러니까 50 빌리언은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이거 한류죠. 국산 무기 이것도 한류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겠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실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몸부림입니다. 실존 추동. 우리가 이제 마케팅, 경영학에서 보면 뭐 마켓 드리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켓 드리븐. 그러니까 시장,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시장을 관찰해서 시장에 숨어져 있는 혹은 시장에 존재하는데 충족되지 않는 니즈가 뭐냐를 발견하려는 그런 태도를 마켓 드리븐이라 그러죠. 시장 추동형. 여기는 실존 추동형입니다. 살겠다고 어떻게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 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당연히 여기서 진정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센티시티가. 이게 이제 그 방탄소년단 노래에 뭐 그런 게 어딨어. 그거 구구절절히 묻어나요. 그 노래 스타일, 몸짓 이런 데서 그 절실함, 그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 70년 동안 이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배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이 실존 추동형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정밀 목표를 보는데요. 제가 이따 좀 더 말씀을 조금씩 끼워서 드릴 텐데 이게 다 어디서도 드러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직관적, 장기적, 전략적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넘치고 열정은 넘치는데 조건이 너무 척박하니까 내가 이거 한 방 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어디 맞추면 제일 확실하게 맞출까? 어디 맞추면 제일 확실한 성과를 거둘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를 눈을 딱 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당장 쏴서 당장 죽이려고 하는 게 내가 한 방 쏴서 맞추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단계를 설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해내는 게 실전 추동 정밀 목표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 초정밀 목표를 설정을 해요. 프리사이즈 타겟팅이에요.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프리사이즈한지. 그 다음에는 이거 해야겠어. 근데 이거를 보니까 겉의 모양은 이건데 안에 보니까 뭐 A, B, C, D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A, B, C, D란 요소는 또 다른 거랑 뭐 A는 뭐랑 연결돼 있고 B는 뭐랑 연결돼 있고 이 구조적 개념화를 해요. 빨리 해요 저걸. 안 해봤는데 처음 보는 일인데 저 구조적 개념화를 빨리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응용과 요소. 응용이라는 건 이거 해야겠어. 저거 해야겠어. 그걸 응용이라 그러고요. 이거 저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그걸 요소라고 제가 부른 거예요. 둘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그냥 봐요. 이 두 차원이. 그 다음엔 집요한 조직 기반 연구 개발인데 저 조직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지면 연구원이라는 건 왔다 떠날 수도 있고 소장도 왔다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ADD 국방과학연구소 장관 바뀌고 소장 바뀌고 뭐 임원 바뀌더라도 과제가 그 관료 조직의 그 과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집요한 조직 기반 연구 개발이 일어나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가서 요소가 만들어지고 그 요소가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융복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응용 이거 뭐 비행기 뭐 항공모함 그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사용해 본 다음에 고치고 하는 진화 사이클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실전 추동 정밀 목표 엔지니어링인데 저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실전 추동을 할 때 한국이 사이즈가 인구가 한 5천만 정도니까 작지 않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둬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수출 경제를 그렇게 물꼬를 터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시장 속에 상품화를 전제로 두고 뭘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는데 세계 시장과 상품화를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두 개의 교집합에서 내가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비행기 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 방법론, Science Process Scale, 그러니까 관찰, 그 다음에 어림,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그리고 추론한 다음에 이제 가설화, 그 다음에 실험, 피드백,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과학 과정 방법론이죠. 그게 이제 17세기 프란시스 베이컨 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거의 셰익스피어 시대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늦겠지만 그런데 그 과학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연구 개발 어떻게 진행하지? 무슨 물건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거는 실전 추동 정밀 목표 엔지니어링은 한국인이 완성한 거예요, 저거. 다른 데서 아직 못 따라와요. 한국인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탄도 저 느낌이잖아요. 엔지니어링 된 거잖아요, 방탄소년단.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이쁘장하고 핸섬하게 생긴 남자애들로서 몸매 날씬하고 춤 잘 추고 가창력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한류에서 증명된 그런 노래들을 보이그룹으로 부르면 이건 히트친다. 그리고 가사와 노래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고 방탄에서도 K 엔지니어링 냄새가 나잖아요. 저 K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저게 역사가 글쎄요. 저는 최소 8,00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 현생 인류 우리 조상들이 들어와서 살기 전에 25,000년 전이라고 가끔 얘기하죠. 이 8,000년 전에 고래 잡던 그림이 있어요. 저 바위에 새겨놓은 걸 어떻게 8,000년이라고 알아? 사슴뿔로 만든 작살이 박힌 대형 고래, 뭐 북방소형고래인가? 그거의 뼈가 어깨뼈가 사슴뿔로 만든 작살이 박혀 있는 대형 고래의 어깨뼈가 김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발굴층이 8,000년쯤 돼요.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게 8,000년이라고 합니다. 8,000년 전 대형 고래 사냥에 관한 암각화인데요. 이게 이제 카누를 타고 13명에서 15명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면. 카누에 노자비들이 둘 해서 5줄 앉으면 10명이죠. 그러면 이제 그 칵스웨인이라 그러죠. 저 하고 앞에 앉아서 뒤를 향해서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앞을 향해서 혹은 카누가 앞을 보고 저으면 앞에 앉아서 뒤를 향해서 고함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작살잡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밧줄 사려주고 밧줄 들고 있고 앉아 있는 그 밧줄잡이 해서 3명이 더 추가가 돼서 13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그림 따져보면. 이 목숨 걸고서 나간다고. 나가면 이제 운 좋으면은 이제 고기 한 10톤, 20톤 구하는 거예요. 기름 엄청 구하는 거고, 지방. 한 부족이 뭐 몇 개월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있는 남정네들이 목숨을 걸고 13명에서 15명이 걸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죠.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작살과 부구, 그러니까 고래 힘을 빼야 되니까 그 주부죠.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는 부구를 만들었어요. 물개 가죽 같은 걸로 만들었겠죠. 꼬매서. 그래서 이제 잘 꼬매서 거기다 기름칠 칠하고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거기다 지푸라기를 잔뜩 채우면 부풀어 올랐겠죠. 그걸 앞을 묶죠. 그럼 떠놓으면 둥둥 뜨죠. 그런 큰 부구를 한 8개 만들어서 그 부구 끝마다 개인 그 밧줄을 달고 그 밧줄에서 작살을 해서 던져서 작살이 박히면 고래 입장에서는 그 풍선을 5개를 몸이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내려갔다라 그래도 부구가 땡기니까 못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지쳐가지고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이제 그 할 때 접근을 해서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 접근을 해서 이렇게 그 반달형의 돌날이 달린 아주 날카로운 아마 흑요석으로 만들었겠죠. 흑요석이 그게 수술용 메스보다 날카롭거든요. 이게 장대 뒤에다가 그렇게 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물론 흑요석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날을 마이크로리스라 그러죠. 날을 요런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붙였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고래의 꼬리에서부터 한 몇 메타 떨어진 그러니까 꼬리를 움직이는 부분을 찍어서 그 말하자면은 그 고래의 하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고래는 하체만 마비되면 꼼짝 못 합니다. 그 대신에 그 꼬리에 한 방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배도 깨지고. 그래서 밧줄과 부구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이제 고인류학에서는 토글 하푼이 저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사슴뼈 앞에 그러니까 창날인데 창날 앞에는 또 촉을 달죠. 돌로. 저것도 아마 흑요석 같이 아주 날카로운 돌일 거예요. 촉을 달고 그 다음에 사슴뼈가 촉 홀더죠. 촉을 붙잡고 있는 애. 그래서 고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밧줄을 끼워요. 그러면 저 뒤에는 뭐냐면 나무로 한 거예요. 나무. 그럼 저거로 던지면 그 고래의 지방층이 보통 20-30cm가 되거든요. 블러버라 그래요. 얘가 블러버를 뚫고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창이 빠지면서 얘가 누워요. 얘가 눕습니다. 누우면은 이 블러버를 못 뚫고 나오죠. 얘가 똑바로 돼 있으면 빠지는데 누우니까. 그러니까 저 착탈식 작살이거든요. 날이 착탈을 하는 작살인데 저게 이제 그 세계적 고인류학에서는 한 5-6천 년경에 그 알류샨 열도에서 나왔다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니까 우리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저게 우리가 먼저 썼을 가능성이 있다. 우린 최소한 8,000년 전이다. 저 그림 그렸을 때. 왜냐하면 저 잡은 고래들이 막 10톤, 20톤 되기 때문에 저 일반 작살, 그러니까 이 봉과 날이 일체형인 작살인 경우에는 그 봉에다가 밧줄이 걸리잖아요. 그럼 작살 빠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날이 눕는다. 날이 누워야 못 빠져나오죠. 그 날이 이렇게 누워야 위에 그 지방층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마 저런 게 준비됐을 거다. 즉 요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요소가. 우리 농경을 늦게 했는데 늦게 할 수밖에 없죠. 겨울이 워낙 춥고 여름 3개월 동안 비가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특별한 그런 농법, 특별한 종자여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여기서 개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밀, 겨울보리. 근데 필요가 있는 곳에서 개발되는 거니까 지금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밀, 겨울보리는 장마 오기 전에 수확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서 또 러시아 같은 데 가서 겨울밀 그러면은 그거는 수확이 늦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8월, 9월이에요. 수확이 늦어요. 그때 겨울밀, 겨울보리의 용도는 겨울밀의 용도는 우리 겨울밀과 달라요. 우리 겨울밀의 용도는 장마 오기 전에 수확한다고 쟤들의 겨울밀의 용도는 눈 내리기 전에 땅을 덮어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눈이 녹을 때 땅 꺼지게 안 쓸려 나가게 표토층을 보호한다. 그 용도예요. 쟤들은. 용도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이제 이런 일들이죠. 우리가 접근 방식이 이렇다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주 실전 추동형의 정밀 목표를 딱 설정하고 빵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접근 방식을 쓰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고 지금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기회를 상징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방산이란 말이죠. 지금 방산 아주 열불 났죠. 지금 폴란드에서 와서 폴란드 처음에 K9 우리 크라프 우리 K9 가져가서 자주포 가져가서 자기들이 좀 바꿔갖고 크라프 만들었는데 그 크라프 지금 우크라이나로 다 지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 그 K2 전차 사겠다고 아니죠. 그리고 와서 우리 FA-50 경비행기, 경공격기 그것에 공격하는 걸 다 떼면 고등훈련기 T-50이 되는 거고요. 공격하는 걸 다 붙이고 공격을 위한 뭔가 소프트웨어를 넣고 그러면 경공격기가 되죠. 그 FA-50을 지금 뭐 48개인가 사겠다고 그랬다가 갔는데 뭐 이제는 또 뭐 K2 전차를 한 200대 사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 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 무기로 전부 중무장하고 지금 노르웨이도 그러고요. 노르웨이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자주포 전차죠. 전차 실험 끝내고 조금 있으면 아마 우선 협상자 대상 올라갈 것 같고요. 호주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규모가 큰 레드백 장갑차하고요.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서는 그 우리 저기 그거 천궁이죠. 천궁. 그러니까 이 방공망 시스템. 그래서 지금 한국 방산이 막 이제 물이 올랐어요. 왜냐면 일단 미국이랑 같이 가는 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지금 견제 상대가 러시아랑 중국이 됐으니까 중국제나 러시아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세계 거를 써야 되는데 자유세계 걸 딱 쓰려고 딱 들여다보면 가성비가 한국게 월등해요. 그러니까 한국 걸 찾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 같은 소프트 파워가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또 다른 경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흐름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방산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원래 방산 이쪽은 제 주 종목이 아니죠.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그 제가 보면 제가 그 특히 잘 보는 분이 KKMD인가 케빈스 밀리터리 스토리인가 하는 분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제일 신뢰하는 데는 케빈스 밀리터리 뉴스. KKMD라고 치세요. KKMD. 저는 그분께 제일 깊이가 있고 차분하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아주 실력 있는 논평가들이 많고 또 논평을 안 하시고 계더라도 이 부분은 워낙에 그 깊게 아시는 시청자님들이 많아서 저는 뭐 무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건 제가 자격도 없고 이 추세의 의미 그리고 그 패턴 이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그 군수산업 혹은 뭐 좋은 말로 방위산업이 이제 그 발전하게 된 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주 국방을 안 하면 죽는다예요. 그리고 내수 시장도 크고. 이 두 가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길이 두 개죠. 하나는 깡패 초강대국들이 침공하면 죽죠. 뭐 러시아, 중국.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걔들이랑 비밀 거래해버리면 우리 개고생한다고요. 우리가 53년에 아이젠하워 정부 때 휴전당한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휴전했나? 우리 휴전 당했지. 그래서 우리는 휴전협정에 서명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주 국방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기술과 제조업에 바탕한 수출 경제가 막강하죠. 그리고 이거는 마케팅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데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가 몸에 익히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전 추동 정밀 목표 엔지니어링, 실전 추동 정밀 목표 상품 식별, 목표 식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게 K 엔지니어링이 우리가 뼈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 안 할 리가 없지. 국방 예산 중에 뭐 10조, 뭐 20조 이런 게 그 20조까지는 안 갈 텐데 20조나 되려나 모르겠다. 20조 넘을 수도 있죠. 그 무기 구입 및 R&D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50조가 넘잖아요. 1년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 내수가 있는 데다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되니까 그동안 쭉 국방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소재나 이런 그 첨단 엔지니어링 쪽에 발전을 하니까 이게 이제 딱 말하자면 그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초고도 방위 산업을 위한 조건이 완비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종합적인 초고도 방위 산업을 위한 플랫폼 모듈 요소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자주 국방 안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실존적 필요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의 종류, 무기의 성능, 가격, 납기, 사후 지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걸 택하는 데다가 한국이 또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깊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기 같은 거 보면 한국 사람들 정말 스마트하게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저만 해도 이거 뭐 얼마 전까지 관심 없었어요. 뭐 허접한 뭐 고등 연습기 하나 만들었나 보다. 저는 밀덕이 아니니까 밀덕이라는 게 밀리터리 오덕. 그러니까 군사에 확 반해가지고 그거 팔로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고등훈련기가 T-50이죠. 얼마나 뭐 사람 뭐 지원이 없었으면 인도네시아 붙잡고서 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파트너 아니에요. 지분 20%. 근데 할당한 돈을 안 내서 그거 그냥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T-50을 가지고 똑같은 동체를 가지고 경공격기를 만든 게 FA-50입니다.